우리 사회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토크 콘서트. 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바론입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벌써 장애인 공감 토크가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6회째 올까 생각도 했었는데 계절이 벌써 바뀌고 이렇게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가을이죠. 네. 그러면 이 가을과 함께 시작된 오늘의 주인공 누구신가요? 여러분 혹시 지난달에 끝난 리우 패럴림픽 보셨어요? 네. 예, 오늘은 장애인 스포츠와 관련된 분이 나오실 텐데요. 바로 홍덕호 선수입니다. 정말 오래 되긴 했지만 아직도 현역이라고. 네, 맞아요. 국제대회에서 아직까지도 금메달 휩쓸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예, 그러면 큰 박수로 홍덕호 선수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장애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장애 있다든가 아니면 부부가 장애가 아내나 남편이 장애가 있다든가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연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재활도 잘 하셨고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오늘 여기에 출연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 나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대표로 나와서 짧게나마 제가 살아온 얘기들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제목처럼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행복한 마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복한 마음. 예, 행복한 마음. 예,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리오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지금 리오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잘 모르시겠다. 우리 뒤에 유병헌 선수 와 있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병헌 선수, 예, 이번에 리오 장애인 올림픽에서 레이싱 휠체어 종목에 출전을 했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좀 이제 해볼게요. 아기 누구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어릴 때 지금 1살 좀 안 돼서 찍은 사진이래요. 기억이 잘 없지만 그때는 저는 이제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이제 활동적이라 아기 때도 활동해 눈만 딱 뜨면 막 이렇게 다닌대요. 근데 일어났는데 아기가 안 일어나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감기 기운이 있더니 뭐 어린 양을 부리냐 그러면서 바로 탁 앉히니까 세우니까 뒤로 확 넘어지고 앉히니까 뒤로 확 넘어지고 그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소아마비라는 병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지만 장애가 있는 데다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늘 있었어요. 학교를 지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휠체어나 이런 것들 의료기기 그런 있는 건지도 몰랐고 있었어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놀리고 막 돌 던지고 어떤 사람 옛날에 같으면 침도 뱉고 막 그랬어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지만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제가 어떤 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보니 나가니까 막 이렇게 손짓하고 막 이렇게 안 좋게 막 놀리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장애를 입고 있을까?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런 그 울분을 해소를 못 하니까 폭력성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머리를 갖다가 막 벽에다 박는다든가 옷을 찢는다든가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심해지니까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살을 할까? 그런 생각.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안 되니까 그 칼 있잖아요, 칼. 그런 거 몰래 숨겨놓고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때 제 나이가 그때 12살, 13살, 14살 그런 때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신앙을.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열심히 이제 개혁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장애를 주신 것도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고 정말 이제 나와 같은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또 사진이 바뀌었죠. 예,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대전에 있는 제가 특수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그 당시 때 나이가 16살이었어요. 16살.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이제 좋아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는 일반 학교가 아니고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특수학교예요. 특수학교다 보니까 다 우리 친구들이 다 장애인 친구들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항공기라기는 좀 그렇고 순수했던 어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지내면서 또는 우리 동료들하고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 어떤 마음들이나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영향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학교 생활하면서 장애로 인해서 부모한테 버림받은 친구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애인이지만 장애를 입었지만 부모가 저를 버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형제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하거나 뭐 이렇게 내가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뭐 차별 받거나 그런 걸 못 느끼고 자랐거든요. 자랐는데 학교에 와 보니까 장애로 인해서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보다 더 아픈 게 부모한테 버림받는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버림받았다는 게 그게 장애보다 좀 더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또 장애까지 있으니까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친구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있는데 그 장애가 심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학교 가면 이제 방학 있잖아요. 여름 방학 때 신나게 이제 방학이다 하고 집에 이제 갔다 오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죽었대요. 그런 친구가 3명이나 있었어요. 예.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제가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신이 있다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부모한테 사랑받고 자라고 우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부모한테 버림받고 그것도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제가 하늘에다 대고 막 소리쳤어요. 신이 있다면 한번 답을 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고 막 원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걸까? 그런 그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말 학교 가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나와 같은 어려운 장애인들 동료들을 위해서 한번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학교에 와서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학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그때.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초등학교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야죠? 사진도 바뀌었죠. 중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돼요. 중학교는 이제 저기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광명시에 특수학교에 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85년도였어요. 85년. 여러분들 아까 뭐 소개했지만 우리나라에 큰 그 체육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큰 이벤트는 뭐예요? 올림픽 있죠. 월드컵 있죠. 예? 그런 게 큰 이벤트잖아요. 근데
88년도에 우리나라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 끝나고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85년도 때 중학교 진학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운동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 육상을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응어리증 부분들이죠. 한 같은 거. 예. 뭐 좋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열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렇게 운동을 접하고 레이싱을 접했는데 그게 저하고 좀 맞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달려본 기억이 없고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게 레이싱을 하다 보면 막 달리면 이게 바람이 샥샥 지나가요. 그리고 이게 속도가 뭐 30km씩 나는데 자기가 타다 보면 진짜 차 타고 한 100km 이상 달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 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뛰어요. 쿵쿵쿵. 그리고 너무 힘들면 오발도 하고 땀도 나고. 그러면서 이게 내 운동이 너무 매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계속하게 됐고 그때 이제 바로 운동했는데 또 그때 제가 아시안 게임 나가면서 80년대 아시안 게임 나가면서 바로 메달 따고 세계 기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운동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운동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장애인들이. 뭐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냐, 뭐 재활을 하는 거지.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해서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제가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87년대 운동을 그만둬 버렸어요. 올림픽 앞두고. 그래서 야 나는 이제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앞으로 장래의 여청도 없는 운동은 계속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내려갔어요. 집이 경주였거든요. 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 아니고 선생님이 칠판 글쓰잖아요. 뭐 수학 문제 풀잖아요. 푸는데 갑자기 휠체어가 칠판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헛것을 봤나? 거기에 대한 그런 휠체어에 대한 휠체어 육상에 대한 레이싱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레이싱을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름 방학 끝나고 다시 바로 운동을 복귀를 해서 이제 88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88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는 장애인들 보면 야 뭐 여기 뭐 불구자다 뭐 불구자 막 놀리고 그리고 뭐 어르신들은 아휴 이게 부모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날도 많이 들었고 뭐 심지어 아유 병신이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 막 출전하다 보니까 저기 아이들이 막 쫓아오면서 야 장애자다 장애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면서 사인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장애자라는 말을 저희가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는 불구자야 뭐 이런 어떤 느낌이었는데 장애자다 요즘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장애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자다 막 그러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게 단순하게 운동만 이렇게 뭐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획기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마음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울분이나 응어리들이 올림픽이라는 그걸 통해서 제가 승화시킬 수 있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 옆에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올림픽 외에 또 활동도 많이 했어요. 국토종단을 제가 5번 했습니다. 5번 휠체어 타고 뭔가 이렇게 제가 그 갖고 있는 부분을 에너지를 이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나오니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세상에 왜 있다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 거예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울분과 응어리와 어떤 그런 생각들을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승화시켰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계속 이제 해왔었고요. 서울국제일체 마라톤 대회라고 42.19km를 달래요. 42.19km.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날 어쨌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데 꼬린 지점이 앞에 한 2km, 3km 남은 막 달려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숙이 달렸어요. 제가 코스를 틀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막 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꼬링 했는데 휠체어 내리지를 못하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저렇게 휠체어 앉은 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누군가가 찍었어요. 기자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어요.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거, 가정적인 거, 학교까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잊어버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좀 죽으라고 운동을 하니까 안 죽고요. 몸도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저한테 막 기회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올 때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마라톤이든 뛸 때는 42층을 뛰다 보면 꼭 데드 포인트라는 게 몇 번씩 와요. 고비를 쫙 넘어가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새로운 힘이 나요. 새로운 힘이. 예,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는 내가 운동했을 때 이렇게 내가 힘들 때도 잘 견뎠는데 잘 정말 꼬링했잖아요. 꼬링했는데 그때 국내 1위 했거든요. 국내 했는데 아유 내가 이 정도야 잘 참아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크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장애가 저한테는 또 다른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라고. 왜냐하면 제가 장애가 없었다면 제가 운동선수가 되었을까요? 모르죠. 될 수도 모르죠. 또 다른 일은. 근데 올림픽을 나가서 메달 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근데 생각이 차이겠지만 제가 장애가 있지만 나한테 또 다른 기회가 와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또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장애라는 건 개성이 아닐까.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잖아요. 나는 춤을 잘 춰.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개그 잘 웃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갖고 있는 개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아까 애기 사진 봤잖아요. 크게 확대 안 돼서 그런데 이 애기 누구 같아요? 예, 이 애기가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많이 닮았어. 제 애기예요. 제가 올해 나이 51살이에요. 51살인데 애기 이제 막 돌 지났어요. 돌. 예. 제가 집에 아까 그랬잖아요. 집에서 한다고. 아빠 힘내세요. 혜림이 있잖아요. 이런 노래를 자주 불러요. 우리 혜림이 이제 말을 좀 배워가지고 왜 이렇게 해요. 그럴 때마다 야 정말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내가 나이가 늦었지만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키울 수 있구나. 새삼 이렇게 제가 좀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는 보면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제가 이제 2004년부터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 스포츠 문화 팀장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이제 스포츠 사업 관련된 거, 그 엘리트 선수들, 생활체육, 재활체육 이런 분들 다 총괄하고 있어요. 이제 평창 이제 동계 올림픽 있잖아요, 그죠? 소치 올림픽 때 우리 힐체 클링 팀이 제가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 힐체 클링 팀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출전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장애인 문화 예술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예,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고 막 그런 활동 많이 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관에서. 지금 제가 장애가 헬멧하고 있지만 선수들 훈련 다 직접 지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잖아요. 봉고차 있잖아요. 스타렉스 운전해서 선수들 다 태우고 공항 가요. 몸이 좀 불편하고 장애 있지만 그렇게 개의치 않고 선수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그런 것도 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 뭘까요? 우리 저 유병헌 선수 아마 이거 보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 사진이 2002년도 10월달에
부산 아태 경기대회라고 지금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때 있었어요. 그때 장애인 그 스포츠나 체육이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많이 어려웠었어요.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선수들이 대우를 못 받고 많이 이렇게 운동을 했었어요. 법적으로도 빚을 못 받고 뭐 연금 이런 것도 다 혜택이 뭐 차별되고 이러면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까지 치른 나라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수 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우리 장애인 체육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해달라,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막 바닥에 들어눕고 막 했었고 부산에도 가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PD 수첩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어요. 한 2번 정도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제가 뭐라고 인터뷰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와서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거는 뭐 밥을 달라, 옷을 달라, 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차후 문제고 내가 국가대표로 가슴 태극마크로 달고 운동을 하는데 그에 대한 긍지를 갖고 그에 대한 명분을 갖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물론 따라와 줘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명분을 갖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각자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과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한 번쯤은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으로 올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쭉 하면서 이제 어떤 어려웠던 시절들 그리고 그 많은 어떤 그런 결과물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실은 많은 것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해요. 이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가 좋았다 생각이 들어. 그러면 지금은 안 좋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도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때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가 지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지금 내 현실이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향후에 이제 지금 이제 근데 제가 사실은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베트남 사람인데 우리 아이가 좀 크면 그 국토종단 많이 했는데 힐처 타고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같이 이제 종단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애 스포츠가 많이 좋았지만 아직까지 장애 스포츠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어요. 특히 힐처 육상 같은 레이싱 같은 경우는 뭐 장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가 워낙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들 힘들어서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스포츠나 이런 어떤 복지 쪽에 재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힘으로 되는 게 잘 아니니까 복잡한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위해서라는 좀 많이 그렇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해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육상을 이제 한 25년, 30년 정도 이제 했는데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이제 후배를 양성하거나 이런 일 계속 하겠죠. 근데 죽을 때까지 제가 육상인으로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행복한 그런 어떤 생각들, 행복한 그런 마음들로 그렇게 좀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강연해 주신 홍덕호 선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동적인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얘기부터 개인사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저희가 이제 행복한 마음 취지가 공감하는 콘서트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이제 뭐 제 어떤 얘기들이 제 얘기들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얘기들이고 다 사연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담백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장애인 육상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역사? 이런 게 느껴졌어요. 지금 뒤에 후배분들도 와 계신데 지금 86년부터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아직 은퇴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뒤에 후배들도 보면 좀 나이가 좀 되셨는데 이 물갈이가 안 나가서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제 생각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네. 운동할 때나 또는 지금도 그런데 나이가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사람들 왜 뭐 나이 많은데 체력도 달려도 은퇴 안 하냐 그런데 그 장애인 종목이 또 특성이 있어요. 예, 예. 중도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을 늦게 접한 이유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날 이겨봐. 예. 결과물이 중요한 나오잖아요. 예. 아니 젊은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나이를 먹었지만 경기력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도 가고 메달도 따고 그런데 왜 나이 먹었다고 왜 나이가 무슨 뭐 내 나이가 죄예요? 내 나이가 어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 먹어도 상관없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지 나이 먹었다고 뭐 은퇴해라 뭐 그만둬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저변 확대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1세대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제 장애 스포츠 저변 확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장애 스포츠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인식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종목은 비장애인이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 있어요.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애 특징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유형도 있고 세부 종목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네.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보다 한 뭐 3배, 4배, 10배 이상의 어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확충이 되고 지원이 되면 좀 더 많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신인들도 많이 발굴되고 지금도 꿈나무 육성을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면 향후에는 정말 이제 이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좀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부터 있었던 이 경기용 휠체어인가요? 네, 경경 네, 휠체어예요. 예. 이거에 제가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움직여도 될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면 자전거다, 세발 자전거 이렇게들 많이 해요. 자전거처럼 생겼잖아요. 앉아서 요즘 타는 자전거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자전거라 안 그러고 이제 이게 그 휠체어라고 그래요. 휠체어, 경경 레이싱 휠체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거는 그 물리적인 체인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종목에도 핸드 사이클이라고 손으로 페달을 굴려서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자전거로 가요. 핸드 사이클 자전거로. 근데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단지 제가 이제 선수가 자기 어떤 힘으로 팔의 힘으로 푸싱을 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 의해서 다리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타고 달리니까. 그래서 경기용 휠체어 경기용 레이싱 휠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가격이?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사이 가는데 요거는 이제 카본 휠체어라고 해서 몸체가 카본을 해서 카본은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좀 가볍고 공기의 정을 적게 받게 돼서 요게 이제 1,400, 1,500 정도 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휠체어 같은 게 일본 같은 게 혼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 휠체어가 그러니까 일본 자국 선수들을 위한 휠체어를 따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몇 대 없어요. 그거는 판매용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한 2, 3억 합니다. 올 카본입니다. 올 카본. 예.
근데 어쨌든 비싸다는 거, 차 한 대 값이라는 거, 그럼 기억해 두시고 왜 그렇게 비싸냐?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휠체어가 아니고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를 하면 0.00초 매에 따라 성부가 갈려져요. 그럼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명예도 달려 있고, 그리고 매달을 따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가의 장비지만 이제 초를 다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앞바퀴, 뒷바퀴 이제 해서 최소한 바퀴 3개로 돼야 되고요. 뒷바퀴는 지름이 70cm, 70cm 넘으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50cm 넘으면 안 되고 앞바퀴는. 그다음에 요거는 핸들 앞으로 돌렸다 이게 한 핸들 있잖아요. 핸들이 잘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앞바퀴가 돌고 튀면 앞바퀴 핸들 핑 돌아가면 전체가 전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스톤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안전하니까. 그리고 밑에 거는 여러분 운동장에 가면 트랙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턴할 때 이게 잘 돌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탁 치고 코너로 돌 때 다시 직선으로 다시 이렇게 발을 돌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휠체어가 A자로 돼 있잖아요. A자로,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휠체어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힘을 넣을 수가 없어요. 사람 힘이. 그리고 바닥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근데 A자로 돼 있으면 좀 이렇게 휠체어가 흔들림이 적고요. 그리고 코너로 돌아, 코너. 트랙도 마찬가지로 도로도 코너를 도는 척 돌면은 바퀴가 확 들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다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A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안장이라고 몸체는 안장. 여기다가 이제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타고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헬멧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머리인데 혹시 이렇게 휠체어 레이싱 경기를 하다가 넘어지 머리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다 돌아가지고 그 꼬링처럼 다 돌아가지고 바로 운동장 앞에서 다 도는데 바로 휠체어가 바로 꺾이게 넘어졌는데 사람들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휠체어 받쳤는데 머리가 팅팅팅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헬멧 써가지고 안 다쳤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헬멧이. 그래서 의무적으로 모든 경기에 헬멧을 쓰게끔 돼 있어요. 써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장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거 사실 때 자비로 사시는 건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사신 건지 상당히 궁금하실 궁금합니다.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이제 그 스포츠나 운동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기량이 있고 결과물을 냈을 때는 여러 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고가인데 처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 장비를 자기가 이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체육회나 또는 뭐 이게 연맹이나 이런데 아니면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빌리는 거죠. 대여를 좀 해서 사용을 하다가 본인이 정말 이걸 정말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이제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경기력이 되면 나중에 뭐 체육회나 또는 스폰이나 또는 뭐 실업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게 자기 활동하게 되면 그런 장비 부분들은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되기까지가 쉽지는 않아요. 또 없으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일본의 아까 그런 고가 장비를 썼을 경우 당연히 기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국제대회에 나갔을 경우에 일본하고 한국 선수들 지금 기록의 어떤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장비를 갖고 하는 경기니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경기에 따라 조금씩 변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우는 평지를 달리고 언덕을 달리고 내리막을 달려요. 근데 이제 트랙이나 이런 데 있죠. 짧은 거리를 달릴 때는 큰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 부분들은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이나 파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이제 지금 대부분 뭐 유럽 선수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알루미늄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나온 거는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됐습니다. 나왔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급은 많이 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 비교를 하면 일본 선수들은 인프라가 우리나라는 이제 선수가 한 10명 되는데 거기는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 대신 그쪽에서는 중점을 두는 게 마라톤을 중점을 많이 둡니다. 마라톤을. 그래서 이제 도로 경기가 강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시잖아요. 결과물을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또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 생활체육이나 마라톤 쪽보다는 이제 메달 가능한 종목. 그래서 이제 트랙에 좀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트랙 종목에서는 결코 일본한테 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라톤 쪽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인프라가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기량이 좀 떨어지는 상태인데, 근데 다행인 게 이번에 리오 작년 올림픽 때 진짜 고무적인 일인데 김규대 선수가 42.19 마라톤에서 정식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어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동양인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 그럼 지금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일본 동시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휠체어 관련된 거는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연 중에 그 꼬리느라고 그 이렇게 막 한참 동안 있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그 뒤에 그 뭐라 해야 되나, 도착 꼬리느라고 난 다음에 모습이었는데, 아까 되게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되게 또 평온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낌은 어떠신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리기의 매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달리다 보면 계속 달리다 보면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인 운동이잖아요. 막 반복하다 보면 약간 도 닦는 기분처럼 들어가요. 뭐. 그리고 땀을 흘리고 나면 이제 어떤 그 상쾌함, 후련함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마라톤 그 경기를 할 때도 내가 정말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 뛰다가 어떻게 뭐 죽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내가 가지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가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포인트를 이제 하나씩 넘길 때마다 가는데, 그때 이제 꼬랭이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국내 1등이야 이런 소리 들었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 힘들어서 42.19km를 사실 그때 오버페이스 한 10km, 5km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그걸 견디고 왔기 때문에 거의 탈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해냈다 하는 어떤 그런 성취감. 예, 좀 카타르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몰려와요. 예. 안 해본 사람은 그 느낌을 잘 모르겠죠. 제가 그런 늘 말을 해요. 우승을 안 해본 사람은, 완주를 안 해본 사람은 맞습니다. 그 느낌을 모른다고. 한번 맛본 사람이 알듯이, 그래서 또 뛰게 하고 또 하게 돼요. 또 완주하게 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TV에서 이봉주 선수가 42.19km를 뛰는 동안 어떤 게 제일 고통스럽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발에 있는 작은 돌이나 모래알맹이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라톤을 뛰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순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죠. 막 장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페이스 조절이 안 돼 버리면 오버페이스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 데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옵니다. 오면 뭐 언덕이든지 뭐 어쨌든 뭐 사람들과 경쟁하든지 이렇게 오면 그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찍 빵꾸가 나버려. 빵꾸가 안 나냐, 막 그런 생각이 나요, 진짜. 빵꾸는 포기할 텐데, 막 그러는데 빵꾸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들, 물론 고통에서 오는 거지만 그걸 컨트롤 잘하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 뭐 다른 이런 데 있지만 그걸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하고 그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빵꾸나 나라 했지만 끝까지 그래도 완주하고 또 그 느낌 때문에 또 달리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방청객들 분 중에서도 이제 홍덕호 선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하신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질문지를 좀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장애는 또 다른 기회라고 앞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장애에 대한 그 승화라는 부분을 해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묻어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똑같은 문제를 놓고, 장애 똑같잖아요, 장애도.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가 어떻게 보면 어떤 내한테 제약을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준다기보다 이거를 제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더 많은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준비하고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꿈꾸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말 현실로 이렇게 또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애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카드 섹션이 생각나는데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신지.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활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할 수도 있는데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이렇게 이제 올해는 어떤 목표, 또 뭐 하루는 어떤 목표, 크고 작은 목표를 이제 세우거든요.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마라톤 뛸 때도 40일 한꺼번에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뛰게 되면 어떤 목표점을 정해요. 5km, 10km 아니면 가로등 하나, 가로등 2개, 나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요.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밝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복지관에 이제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스포츠 문화팀이라고 해서 스포츠 문화 아시잖아요. 문화예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의 스포츠 활동, 체육 활동, 그리고 문화 활동,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선수들도 지도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육상 팀도 있고요. 아까 레이싱 팀도 있고 그다음에 동계 종목의 클링 팀도 있고 뭐 탁구, 당구 뭐 이런 어떤 동호회도 관리하고 있고 이게 다 가지수라면 말하면 한도 없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장애인 스포츠와 체육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들 하고요. 이번에 11월 5일 날 전국 올림 마라톤 대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뭐 근데 제가 그것도 총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보면 이제 그 장애인 분들의 어떤 건강, 재활 그리고 뭐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병훈 선수나 지금 뒤에 후배분들 여러분 와 계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전국 각지에 퍼져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수도권 쪽에 거의 많이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재활체육을 넘어서 생활체육을 넘어서 엘리트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부분이 뭔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최근에 그런 동향이나 이런 건 변화가 좀 있나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인데 장애인 체육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경경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또 시도 체육회에서 하는 또 일반 기업에서라도 장애인 실업팀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일정한 그 급여를 받아가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종목의 팀들이 만들어져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일단 이렇게 많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맨 처음 시작하셨던 86년인가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졌긴 했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홍덕호 선수의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의 스포츠 문화팀장으로 해서 어떤 업무를 충실히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대한장애인 육상연맹의 전무이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육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다 총괄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육상을 좀 수십 년 해왔지만 앞으로도 육상인으로서 이렇게 사실 죽을 때까지 육상인으로서 남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량이 된다면 정말 후배들이나 연맹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혜림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70이면 어떻게 막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 예, 우리 혜림이와 우리 아내 행복한 가정을 예, 잘 이룰 수 있도록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제 참 그 혜림이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저희 아버님도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칠순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아,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잘해주셨는데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 강의는 경기도 장애인 육상연맹 정무이사이시기도 하신 홍덕호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센터와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장애는 또 다른 기회라는 어록과 함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홍덕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